시작을 하죠. 좀 대꾸가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오실 분이 없나 봐요. 하나만 아, 또 오세요. 카메라가 좀 약간 위쪽에 있으시면 더 멋있게 나오실 텐데 얼짱각도 이렇게 뭐 이분이 이제 뭐죠, 이렇게 녹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의 연습을 해야지 어떤 부분이 나오고 이걸 알 수가 있어서 네. 계속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네요. 근데 되게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도 되게 원래부터 강의 하시던 분 같아가지고요. 뭐 강의를 주로 하는 거죠, 저는. 예.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좀 앞에서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나름대로 노하우로 좀 뭐 하게 터득했다고 그럴까? 저한테 맞는 거죠. 저한테 맞게 이제 강의하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자,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할 텐데,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실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면 볼수록 이제 사실 이제 현실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사실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평소에는 없다가 이제 그 중요한 때 딱 나타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요.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참 여기는 도움이 돼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뭐 거기 약간 틀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뭐 계속 저희가 비즈니스가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가가치라는 부분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저 소비자까지 가기까지 그 제품이나 상품이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산이나 뭔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뭐 제1생산, 제2생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노동력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가고 또 뭐 이제 재료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가치가 점점 높아질 때 그걸 이제 더해진 가치를 이제 부가가치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각 이 사업자마다 이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있을 텐데, 그 부가가치에 세금을 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소득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득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분배에 가까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앞에서 이렇게 구입한 요거 말고 들어가는 이제 생산 요소들,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소득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가가치세라는 부분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전에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뭔가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단계별로 세금을 매긴다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오히려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실은 세금을 때리는 게 관심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 생각인데요. 세금을 매길 만한 데가 결국은 저런 포인트니까 그냥 그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약간 좀 자기적으로 그렇게 만든 그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좀 이중과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담자는 분명히 달라요. 보면 생산자, 도매자 이렇게 가갖고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거든요. 뭔가 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거랑 이 중간에 이제 사업자나 아니면 뭐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이제 걷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담자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아, 예. 그 이를테면 소비세죠 결국에. 아, 결국 포인트는 중간을 볼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그렇죠. 부담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 왜 꼭 부담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뭐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소비를 하는 그런 부가 있으니까 내가 세금을 내라 이 정도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소비자인데 내가 소비한다고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소비 안 하는 사람은 세금 안 내고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신 대로 이제 세원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게 뭐 한목적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객관성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여기에 그 거역을 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죠. 만약에 이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합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반면에 이를테면 특별소비세라든지 주류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특정 제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것도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과도한 소비 억제, 뭐 담배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약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미치니까 사실은 좀 큰 세금이죠. 근데 그 저는 이제 약간 세금 그 자체도 있지만은 이게 없으면 사실 소득세는 부과를 못 하거든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 뭐 이를테면은 그 근로소득세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법인이 활동하는 그런 게 다 드러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난다는 게 결국에는 자료나 이런 게 매출, 매입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증빙해서.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본 시스템의 그 카드 구조를 제가 생각하기엔 위해서 그래요. 이 부가치세는 이걸 매기지 않으면 다른 세금을 매기기도 그렇죠. 어렵고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 가장 최전방에 있는 세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우리 현실적인 거는 굉장히 이게 뭐 소득세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이런 거래 형태도 있고 저런 거래도 형태도 있고 뭐 이를테면 뭐 하여간 지하 거래도 있고 뭐 하여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 노출을 시킬까? 항상 설명 드릴 때마다 애매했어요. 반은 이어가는데 반은 좀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정확히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하여간 세액을 부과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다르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세금도 내야 되는 게 왜 내야 되는지를 물어보면은 조금은 저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그 부가가치에 뭔가 세액을 얹어서 그걸 창출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소득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인프라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자, 이제 과세 대상을 여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거는 주로 이제 유형 부분이고 용역은 주로 이제 서비스 부분인데 지금 이 재화의 수입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도 이 부가세가 부과가 된다. 이거죠. 해외에서 이거 사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영세율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그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 뭔가 이렇게 재화 서비스가 이제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거기에 대한 과세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에 이제 봉착하는데
국가 간의 거래에서 이제 대부분이 소비지에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제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또 그리고 수출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출할 때는 세금 안 매기고 그 수입해서 할 때 그때 이제 매기는 그 세금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 그러면 원래 그 가격이 있을 텐데 거기에 10% 붙여서 이 세관장이 걷어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게 관세 따로 내고 부가세 따로 내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 관부가세라고 그러면은 그게 관세 따로 내고 부가세 따로 내는 거죠. 예. 관부가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관세는 이제 아마 원가에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곱하기 부가세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내겠죠. 그 억울한 거지 사실 이게 수입하는 사람한테. 자, 부가가치세는 구조가 뭐 부가가치 10%, 이 10%는 뭐 사실은 이제 세율을 이 뭐 좀 조정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조정을 안 하고 있죠. 계속 10%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를테면 관세율도 이렇게 하한선, 상한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10%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부가가치라는 게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거다. 이게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매입액 말고도 다른 생산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노동이 있는데 노동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생산 요소 중에 우리 뭐 이자 돈을 빌려 쓰는 거 그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면세로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이게 전체는 아닌 거예요, 매입액이. 근데 매출은 거의 전체죠. 그러니까 약간 영업의 수익이 있긴 하지만은 영업의 수익 가운데서도 일부는 이제 부가세 대상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소득하고는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다 겹친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부가가치에서 곱하기 10%인데 이거를 뭐 이제 이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분배 법칙인가 뭐 그거 나와서 매출액 곱하기 10% 매입액 곱하기 10%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다르긴 해요. 이게 과세를 하고 그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그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항상 그렇지만 매출세액은 쉽게 자기들이 하면서 매입은 인정받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이니까 많이 걷어들여야 되니까 이거는 걷는 세금이고 이거는 돌려주는 세금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눠놓고 이거는 제대로 다 챙기고 이거는 잘 안 챙겨주고 뭔가 알아서 챙겨야 그러니까 저 근거를 들어서 이거는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쟤네들 정책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그 저기 수입세액의 수입 금액에서 관세를 부과해놓고 그 합한 거에서 또 부가세를 또 하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수입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뭐지 직구할 때요. 네. 직구할 때 보니까 관세와 부가세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원래 금액에 원래 금액이 따로따로 매기고 율이 달라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일단 저기 관세를 매기고 합쳐서 부가세 매기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그거는 뭐 하여간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약간 부대 비용이 있거든요. 매입 부대 비용. 근데 매입 부대 비용으로 만약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부가세는 이제 그 부대 비용까지 다 합한 매입 공급가액이죠. 곱하기 10%니까. 그럼 예를 들면 관세사비 같은 게 들어오면 수입할 때 그렇죠. 뭐죠? 관세사라고 하나요? 예. 그 포워드 비용 예. 거기 그 관세 매기기 전까지 그 비용까지 원가로 합쳐가지고 부가세를 매기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매기기가 되게 어렵겠죠. 계산하기가 뭐 이를테면 뭐 이 품목 저 품목 많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부과를 해서 할지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또 이제 별도의 비용으로 제끼고 뭐 이제 원래 금액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얼마에 수입하는 걸 또 자기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저기 좀 낮게 하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그럴 걸리면 수도 또 위험하거든요. 있겠죠. 그렇게 항상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세금을 따지면은 사실 이 계산 구조로 보면은 명확하게 딱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상황이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복잡하다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이를테면 매입 부대 비용이 이제 이를테면 매입세액 이걸 할 때 그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원칙은 근데 부대 비용에 넣느냐 마느냐 또는 뭐 그러면 이 비용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배분하느냐 또는 뭐 하여간 뭐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다른 거죠 거래에 따라. 탈세는커녕 있는 권리 찾아먹기도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매입세기도 뭐 이전 것들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신고납세제도니까 그뭐 관세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모르고 그냥 제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이제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해석상. 자, 그 이제 이 뭐죠 세무도 포함되지만 이제 회계 처리가 사실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도매상이 있는데 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상자 생산업체인 갑돌이에게서 한 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0원에 매입을 했다. 그런데 그 500원의 마진을 남기 위해서 공급가액을 1,500원으로 정하였다. 자, 매입 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얼마를 받고 나무상자를 팔아야 할까? 그리고 매출 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고 납부할 부가세액과 부가가치세 납부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전체를 다 커버하는 이 예제에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가세 대금 100원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원자재는 1,000원으로 잡고요. 예.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1,100원. 계산금 1,100원. 예. 외상인가? 뭐 외상으로 할 수도 있고 외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500원 마진을 환급 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하면 1,650원에 팔고 예. 매출 시에는 150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는 예. 1,650원 1,650원 잡고요. 예. 1,100원 이제 매출액 예. 잡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수익 처리는 예. 저희가 150원을 150원이 내야 되죠.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100원은 받아야죠. 받아야 되니까 네. 50원을 50원 하게 네. 되죠. 네. 그렇죠. 네. 그건 뭐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간단한 예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딱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정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한 거고, 여기 매출은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뭐 이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계정 과목이 조금 처음 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걸 꼭 맞춰가야 되는 이 계정 과목은. 근데 보통은 안 맞추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회계 처리한 거랑 부가세 신고한 거랑 다른 거야.
이제 그런 게 가끔 나타나요. 예. 볼 때마다 그거를 음. 떠오르는데 뭐 자산부채 자본 거기 어디 해당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음. 매입은 자산인가?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입을 했어요. 그럼 매입은 누가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저쪽 판매업자가 나한테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납부하려고 부가세를 물려서 한 거니까 나는 그거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매출을 했어.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부가세를 부과시켜서 나는 납부하는 거고 그 사람은 환급받을 거고. 그러면 납부하는 거는 매출 쪽이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쪽은 환급받는 쪽이고. 그러니까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받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자산이라는 얘기고 납부할 게 있다는 얘기는 부채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만 일단 방향만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쪽을 그러면 이건 납부할 거잖아요. 부채거든요. 부가세 말 같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매입 부가세 빼고 매입은 좀 이게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산도 증가했고. 네. 그러니까 그 자산 계정인가요? 그리고 매입이요? 네. 아, 그게 조금 헷갈린 거죠 이게. 원래는 이게 이게 회계처리 방법에서 뭐 3분법, 2분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결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통상은 이게 여기는 매입이라고 썼지만은 상품 계정으로 쓰죠. 자산 계정. 그리고 그 결산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매출원가로 환산시키고 뭐 이거를 한꺼번에 시스템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에서도 금방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비용하고 이건 비용 계정이거든요. 비용이? 네. 근데 비용 계정하고 자산 계정은 사실은 한 끗 차라고 그러죠. 헷갈리더라고요. 네?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린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시각으로 이익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보면 쓰고 없어져야 되는데 상품이 나왔지. 예, 남았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초적인 아니요. 사실 그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자산이고 비용이고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이쪽이 수익. 요건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상품으로 유형으로 이제 본다면 여기 자산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산이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구매를 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여기 비용 수익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수익은 내가 파는 쪽. 그래서 돈을 벌어들일 거고, 이 비용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원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품 같으면 쉬운데 제조면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럼 상품이 이쪽 비용으로 전환되는 거를 이게 매출 원가라고 해요. 이거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수익에는 여기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매출은 보통 매출 원가 플러스 마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파는 가격, 이건 사는 가격. 사는 가격은 자산으로 들어왔다가 뭔가 비용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빠르게 보려고 그러면 그냥 비용으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뭐 하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이 자산으로 구매를 했다가 월말이나 기말에
그거를 이제 원가도 어느 부분이 이제 요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해고 나머지는 얼마냐 하는 그게 이제 재고예요. 예. 그 팔릴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팔릴 때마다 하면 가장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원가 얼마인지 알아내봐.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00개가 됐어. 근데 팔리는 것은 굉장히 많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별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산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입으로 표시를 했지만은 이 부분을 뭐 이제 상품으로 그렇게 보통 해요. 회계 시스템에서는. 근데 하여간 매입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지 요게 이쪽에 차변에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한번 우리 매출 구조를 보면은 우리 세액연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빨간색 여기 보면은 공급하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꼭 반대로, 이게 예. 받는 자, 네. 여기가 공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연월일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요거 합한 금액은 저희가 공급 대가라고 해요. 공급 대가라는 말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청구용, 그 다음에 영수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를테면 외상 얼마냐, 또 뭐 현금 얼마냐 이거 쓰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전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일부 현금, 일부 외상도 있겠지만 전체를 쓸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저 예로 하면은 1000원. 여기가 1000원, 여기가 100원, 그래서 1100원인데 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1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요거는 현금이 나갈 거 아니냐? 이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요건 상품 계정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가세 뭐 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나갔다, 1,100원. 그리고 이거 1,000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100원이니까 요거 두 개 합해야지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상품 쪽이니까 받아야 되니까 대급금이라고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다, 내가 파는 쪽이다 하면은 이거는 매출이고 이거는 매출 부가세인데 내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이쪽은 뭐 외상 매출금이나 현금. 현금은 자산 강도로 보는 거고. 그렇죠. 부가세 대부분 뭐 자산 증가. 저거. 환급 받는 거니까. 제가 요 밑에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부가세 신고할 때는 대부분이 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요거 갖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그 영수증 사이트에 이제 등록해놓은 그거 갖고서 이제 갖다가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 자료거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현금 판매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 세무 신고할 때는 사실 이제 있는 자료 갖고 받아다가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꼭 맞춰가야 되는 게 이 회계상으로 보면은 증빙이나 뭐 이게 입출되는 거는 다 이게 아구가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랑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결산이 이 매입하고 매출 숫자 맞추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숫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거를 꼭 맞추고 가는 게 맞아요. 분기별로. 이걸 그때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가산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딱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법인이라면은 법인세 저기 저 부가세 신고할 때 결산 한 번씩 하는 게 맞아요. 예. 또 하나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저기 가산세가요. 그 낼 세금 기준이죠. 그렇죠. 예. 음.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데 그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실제로 뭐 하여간 이 복식북이라는 게 참 이게 오묘한 게 뭔가 하나하나 쌓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뭔가 징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 저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뭐냐면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늦거나 뭐 해갖고 다음 달 그러니까 저 분기 있고 다음 달 초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날짜는 그쪽으로 해놓고 작성장한 그렇죠. 예. 그러면 잠시 헷갈리는 거야. 예.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매출 언제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맞아요. 그거를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기별로 결산을 한번 해야지 돼요. 개인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좀. 뭐 금액은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매번 챙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이라는 게 약간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결산할 때 보면은 밤새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꼭 이때는 끝내야 되거든. 이를테면 보고를 해야 되거든. 또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절대 명제는 뭐냐면 그 신고 일자는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보고는 내가 이걸 안 보고 안 하면 찐빠 먹는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밤새우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뭐 내일 하지 뭐. 뭐 그러다 보면 이제 3개월, 4개월, 뭐 1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별게 아닌데 계산상으로 보면은 딱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보기가 쉬워요. 갑돌이가 이제 일동이한테 팔아서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가기까지를 보면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이거는 공급가액이죠. 그리고 매입액 빼면은 이게 부가가치인데 그 1,000원에 대해서 매출세. 그러니까 이게 딱딱 구분이 되죠. 우리 저 간편장부도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매출액하고 매출세. 그 다음에 매입액하고 매입세. 하나 더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이제 고정자산 부분.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을동이가 그러면 요 1,100원에 샀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0원하고 100원에서 매입세액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 판 가격이 1,500원, 150원에서 결국에는 요 차이가 이제 50원. 요거는 100원.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환급이고 요거는 납부세액이니까 빼서 이제 이게 납부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150원을 내가 이 과세당국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랑 동일해야겠죠. 궁금한 게 옛날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단계가 갑돌이하고 을동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이에도 엄청 있을 수 있고 갑돌이 전에도 사실 갑돌이가 어느 순간 최초 생산자라고 생각하는 무해소유를 챙겨간다면 거기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으로 이렇게 뭘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게다가 원자재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갑돌이가 결국 돈을 100원을 냈지만 사실 어느 그 전에 이 사람은 100원을 받았을 거고 몇십 원도 받았을 거고 환급을 받았을 거고 이거는 갑돌이한테 팔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요. 제가 국세청이라면 얼마를 소득을 벌 수 있을까? 진짜 150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서 오세요. 못 오신다고 그러네. 그 전에 있던 사람 150원은 아닐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만약에 갑돌이가 생산자라면 100원이라는 그 가치 창출을 하지만
하지만 원자재 자기가 이렇게 노동이 들어간 게 원자재 B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부가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원일 수도 있고 10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 그게 아니죠. 아닙니까? 예. 부가가치라는 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져온 거는 맞는데 네. 그 부가치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요소별로 이렇게 아. 나누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머릿속에는 약간 이제 노동에 대한 네.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아까 사실 맨 처음에 그거는 제가 아니고. 질문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부가가치 그림 나왔을 때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단계에서 부가가치만 기준으로 자꾸 세금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세금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까지 누적 내가 판매 금액이 무조건 10%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사실 이제 자연에서 뭔가 그렇죠, 그렇죠. 오겠죠. 네. 그러면 자연에서 한 거는 그냥 무료로 얻은 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도 들어가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그 총 부가가치 1,000원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는 1원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된 거 요 단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2단계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부가가치를 이 사람한테 그냥 매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넘겨가면서. 네. 이게 단계별로 돼 있으니까. 저희 150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 단계가 더 넘어간다고 치면 네. 그 이전 단계가 많이 있지만 세무당국에서 그건 네가 알아서 신경 쓰고 네가 다 삭제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 150 프로백에 10%는 150을 나한테 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넘어가니까 네. 그 금액은 동일한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하시는 게. 네. 그럼 그거는 사실은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차료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생각 계산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 50만 원을 했으면 그쪽에서 50만 원을 받을 거고 저는 내야 되고. 그렇죠. 결국 국세청은 0원이잖아요. 예. 물론 뭐 법인 차량 같은 거 뽑았을 때는 부가세가 나중에 불공제니까 지금 그런 국세청이 먹는다고 쳐도 그럼 얼마를 국세청이 보통 가져가는지가 참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가세를 내면은 결국 환급을 받으니까 국세청은 받은 게 없다. 그렇죠. 예. 임대 쪽에서는요. 임대 쪽에서는. 근데 분명히 여기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뭔가 물건을 건네준 사람은 이걸 내는 거고 이 사람은 환급 받는데 그거보다 항상 뭔가 가격이 높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겠죠. 네. 근데 만약 국세청이 아무 부가세에서 이익을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그렇지. 시스템상의 그럴 수 기술을 있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소득세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관리하기 어려운 세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또 줘야 되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세무당국이. 네. 근데 그거 잘못 줘버리면은 받지는 못하고 주기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큰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마이너스고 저쪽 강동구에서는 플러스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보기에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시스템상. 근데 이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누적이 돼가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겠죠.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복잡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쌤이니까 이거 가져갈 게 없는 것 같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부가세의 특징 자체가 여기 소비, 그렇죠? 소득이 아니라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다. 일반이란 붙은 부분은 이제 특별 소비세랑 좀 대비돼서 특별은 이제 특별한 제품이나 이거에 대해만 부과하는 거고요. 일반은
모든 제품 종류랑 상관없이 물론 이제 면세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세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조, 도매, 소매 등 각 단계에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다단계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거래세다 그죠, 거래세. 그리고 그냥 저 공급가액의 10% 무조건 이제 비례세하고 이것도 신고납세제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신고납세제도가 아니라 뭐 인정과세라든지 이런 걸로 한다면은 무지하게 복잡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세금 계산서나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빙을 계속 따지는 이유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 근거가 돼서 과세가 다 되는데 그걸 막 속여버려요 이를테면. 괘씸한 거지 그렇죠? 막 근본을 막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납세제도를 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는 다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인적사항 뭐 누가 내든 상관없는 거지. 물세예요, 물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간접세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 아까 뭐 재화, 용역, 그 다음에 수입 재화, 뭐 수입 부분도 있었죠. 자,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고. 다른 데는 보통 저희가 과세, 비과세 뭐 이렇게 이제 따지잖아요. 근데 이 면세가 들어간 이유가 요 재화와 용역 가운데서도 과세가 안 되는 이제 그렇게 좀 따지다 보니까 면세가 들어갔고 또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뒤에 이제 명세율 뭐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좀 이걸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 간이라는 얘기는 조금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얘기고 일반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그 소규모가 뭐냐면은 직전 그 1년 뭐 이렇게 회계기간 기준에서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4,800만 원이면 매달 한 4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400만 원 매출액이 안 되면은 이제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이익률이 10%라고 그러면 매달 400이 매출이면 4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저기 뭐 만약에 이제 사업자가 저기 맨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일반을 할지 가진을 할지 약간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기준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이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10%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이상만 벌면 무조건 일반으로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아니 유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유리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간이랑 일반. 그거는 상관이 없고 뭐냐면은 간이과세자가 약간 이런 건 있겠지. 그러니까 탄루될 가능성이 좀 크겠지 이쪽이 소규모니까. 컵? 먹고 왔어요? 배가 펑펑해서. 혼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거는 간이라는 거는 이제 영세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은 조물애기들 있지. 그러니까 과세당국으로 보면은 그 이를테면은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이제 그 규모가 크시겠지만은 저 같은 이제 조물애기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노력은 똑같이 들잖아요. 시간은. 그런데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그물을 이제 마련을 했다 그러면 조금 잔챙이든 빠져나갈 그물은 이렇게 해놓고 큰 것만 걸리게끔 하자는 취지예요.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전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람 중에 거기 사람들은 간이로 내요. 간이로 내고 1년쯤 지나면 매출 올라가잖아요. 바꾸라고 그러면
하여간 뭐 이름 바꿔가지고 딴 사람 또 간이를 내가지고 계속 바꿔가고 어제 바꿔쓰기. 예. 계속 간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저 무슨 이익이 얼마나 나길래 저러나 했는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근데 간이라면은 인터넷 쇼핑몰로 해가지고 어제 소득이 노출이 안 되니까요. 제 직원한테 한 30명 계정 만들어가지고 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득을 소득이 노출이 안 된다고? 가리가세를 하면 생계에서 끊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과세장도 모르고 그렇게 매출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죠. 네. 안심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뭐 직원이 30명인데 30명이 나누면 40만 곱하기 4하면 이게 커지겠네. 네. 직원 그러니까 상품감같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사업자 명의를 계속 바꿔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 여기서 개인 사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런 좀 자세하게 그럼 다 간이로 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하고 또 이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밑에 직원으로 직원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직원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사업자는 그럼 직원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간이맛을 낸다는 건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으로. 그렇죠. 약간 보험 설계사처럼 그렇게 단독 사업주로 주는 저는 왜 저게 무슨 이익이 나지 그랬는데 그렇게 그 방법이 매출을 숨기고 일단 세금면서 발행할 의무가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규모를 키워서 예전에 부동산 업자들이 다 거기다 간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 소득 탈루하고 최근에 이제 했는데 이제는 거의 간이가세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업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뭘 해놨냐면은 간이과세자는 세금연서를 발행을 못하잖아요. 네. 또 이게 면세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는 계산서도 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 우리 뭐 문방구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을 보면은 법인이 이 사람하고 거래한다. 그러면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지. 네. 저기 예전에 그 뭐죠? 그 동대문에서 옷 파는 데 가면 영수증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뭐. 지금 현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세원을 이제 노출 안 시키는 게 사실은 장땡이죠, 사실. 그럼 저거 영수증 안 끊고 갖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가서 뭔가 그렇게 정상적인 처리를 안 하는 거네요, 매출.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싸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그거를 또 이제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커지면은 사실은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금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매입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발행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매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매출도 안 해야 매입을 하는 리스크를 감수할만 한데 자기가 저거는 여기 뭐죠? 비용 처리는 그거는 못 하는데 매출을 제대로 친구해버리면 자기가 덤탱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이인호 사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매입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있는데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임차료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500만 원이 발생해요. 네? 근데 매입은 이를테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한 200만 원 발생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당국에서는 저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랬더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가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탈루되는 부분이 조금 많거나 이러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매입도 사실 노출을 안 시켜야 되지만 매출도 노출을 안 시키고 심지어 임차료도 자기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넘어간다고 그러지. 예, 넘어가는데 한 번 나왔어. 근데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망하는 거죠. 한번 세무당에 걸리면 박살난다. 그렇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그거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못 받죠. 맞죠. 네. 매출. 예. 환급은 못 받는데 이제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 구조가 우리 그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 금액 곱하기 10%잖아요. 근데 이제 간이는 매출세액이 줄어들어요. 매출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 이제 업종별 부과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에서 15%? 30%까지인가? 지금 있는 네. 아, 그 거꾸로인가 보다. 5에서 30%인가 보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네요. 네. 이렇게 이제 되니까 매출세액이 줄어들어요. 네. 근데 반대로 여기 매입은 매입 곱하기 10%를 환급받잖아요. 근데 이쪽은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입 곱하기 10% 곱하기 부과율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이제 매입세액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환급은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면 일반 과세자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매입이 할 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물론 여기 보면은 그 4,800만 원 미달한다고 그래서 다 관이가세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2B 있죠. B2B 쪽은 대상자가 분명하잖아요. 소규모가 아니니까 노출시켜라 하고서 이제 이 간이가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간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업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간이가세가 됐어. 예를 들어서 돼서 이걸로 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초반부에 이게 매입세액이 많은데 그렇죠. 이걸 이제 못 받잖아요. 네. 그럼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세원을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하고는 잘 안 맞아. 이거 노출 안 시킨다는 얘기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써야 돼요. 뭔가 하여간 나중에 리스크 부담을 해야 되거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일반 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은 이쪽을 원하죠. 근데 규모가 간이 얼마 안 특징이 클 것 같아요. 보니까 매입은 부가세율로 환급받는 게 확 줄어드니까 저 정도 받을 바에야 내가 매입을 포기하고 뭐 그렇게 아마 그 간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입은 어차피 받을 것도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하면서 매출도 어떻게 좀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익을 좀 최대한 끌고 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신고하지는 않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가세 부분에서도 이게 저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타 소득하고 사업 소득하고 이렇게 구분한 게 있었잖아요. 그 구분하고 좀 비슷한데 이건 부가세라는 거는 정말 사업자들을 대상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듯이 사업자라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은 그 은행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뭐 사업용 계좌 개설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는 있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또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고용돼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것까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부가세 부분이 거래세잖아요. 소비세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래만 되고 뭐 하면 되는 거지 영리 비영리는 이 사업자 정의할 때 여기는 쓰질 않아요. 근데 법인은 다르겠죠. 법인은 조금 다르겠죠. 수익 활동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지 그거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여기가 좀 다른 거죠. 자, 사업자 앞에 한 것처럼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 면세 겸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가장 밑바닥은 그 서비스, 그 다음에 제품, 이 재화잖아요. 그게 이제 과세 물품이냐 면세 물품이냐가 다 구분이 돼 있다고. 그게 헷갈려서 그렇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과세사업자라고 그래서 이 면세 품목 안 하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는 면세 품목을 취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업자라는 얘기는 주 사업이 그거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도매를 내가 해. 그런데 그 주로 과세 물품 갖고 내가 했는데 농산물을 취급하게 됐어. 그건 면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겸용자가 없다면은 과세사업자 따로 내고 면세사업자 따로 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용자도 과세사업자로 분류해서 같이 해라. 다만 나누라 하는 거예요. 회계를 갖다가 둘로 나누라. 근데 그게 힘든 거지. 나누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요. 왜냐면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라도 할 때 면세인데 면세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같이 해도. 그러니까 그 매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분이 꼬리표가 뭐냐면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구분이 된다고 했지. 매출 보면. 또 그리고 매출을 만약에 대부분 이제 뭐 이를테면 신용카드 매출을 하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세금에서 매출을 하든지 간에 증빙이 다른 거지. 면세 쪽은 계산서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려운 거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매입이. 매입이요? 매입을 했는데 이게 과세사업에 쓴 건지 뭐 저 면세사업에 쓴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면세로 들어왔는데 과세 물품을 판매를 한다면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면세사업자야. 저기 뭐 어떤 얘가 있을까? 전에 보니까 저기 그 서울벤처대가 아니구나. 어디지? 호서대? 호서대 대학원에서 이 강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예요. 근데 그 뭔가 이게 저 강사료나 뭐 이런 거 지급을 이제 하려면은 뭐 이렇게 좀 그 뭐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이를테면 세금에서 발행해 달라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잠깐 헷갈린 거지. 그래서 세금면서를 발행해 버렸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물품에 따라서 딱딱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과세 면세만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는데 그 벤처를 시작한다고 해서 제조나 전기 뭐 관련 제조를 이렇게 사업자를 내놓고 거기다 또 뭐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것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거가 주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안 일어나고 만약 다른 거에서 일어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이게 주 사업 그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앞에 그게 없어지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바뀌는 게 맞는데 우리 저 상황 자체가 이런 저 설명 가능하잖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 그게 걸 하고 맞을 수 있는데 있고. 당장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매출이 밑에 거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그렇죠. 먹히는 그게 먹힙니까 세무사라는 게? 세무서에서는
그게 뭐 몇 년 반복되면 좀 이상한 거지. 예. 그럼 바꿔라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위에 게 위에서 매출이 안 일어나면 세무당국에서 위에 건 지워라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왜냐하면 그게 저 전체 그 뭐죠? 그 경비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위에 건 계속 할 거다. 그 매출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동안 그래가지고 유지할 수 있나요? 이게 상당히 웃기긴 한데 왜냐면 근데 그게 꼭 이런 거예요. 지금 제 경우로 보면 경비도 사실 어느 매출에 들어가는지 애매한 거죠. 사무실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애매하죠. 예.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면세 이게 겸용자에서 이게 나왔는데 관리가 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과세 면세 말고도 뭐 이제 업종별로 만약에 이제 계류를 한다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고 싶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인원이 많고 이러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져. 그냥 한 군데 다 몰아서 이거는 부업이고 이거는 주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업종별로 매출 매입 다 따로 하려면 그러니까 매출은 가능해. 근데 매입이나 이 비용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회계 사업은 과세야. 근데 강사나 이쪽은 면세예요, 사실. 예. 근데 면세 쪽은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본 적이 없어. 다 원천징수 당하니까. 그리고 그게 더 주업이야, 사실. 근데 사업자 등록은 이걸로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고꼴이죠. 예. 헷갈려요. 근데 아니 뭐 밥을 먹어도 이게 어느 네. 사업으로 밥을 먹어.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나는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은 이렇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를테면 큰 기업이고 매출액이 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같이 이제 소규모고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는 안 건드리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구분 안 해요. 그냥 뭐 한 통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지치더라고요. 이제. 지친다는 얘기는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납세지로 보면은 이 가장 큰 특징이 사업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별로 하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다 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그렇죠. 진짜 복잡해지겠네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왜 저렇게 하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 때문에. 일단 세무사가 나눠져 있겠지, 그렇죠? 어느 매출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그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사업자별로 하게는 돼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기본이 저희가 원칙이 사업장별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출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을 건널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 자료는 우리가 못 믿겠다는 이 거지. 물건, 이 부품이 여기서 재고가 얼마 있는지 이런 거 파악이라든가. 재고 파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그 물건하고 같이 움직일 때 외부에 나가서 움직일 때는 이 증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따지죠? 그러니까 물류가 어떻게? 만약에 부산 사업장에서 서울 사업장으로 서울 사업장에서 부산 사업장으로 부품을 이동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서 판다 그러면요.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세무당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내부 증빙하고 외부 증빙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걸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다 내부 증빙이나 그렇죠. 아니면 내부 기록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이 과연 정확할까? 못 믿겠다 이거네요. 아. 근데 외부 증빙은 이건 의무적으로 안 하면은 가산세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부 증빙을 안 하면 좀 장난을 칠 수 가능성이 있다 이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 약간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망가지면은 하여간 이 세금이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예? 여러 개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신청하는 경우는 총괄하에 납부할 수 있다. 근데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고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돈만 그냥 뭐라도 내고 결국은 따로따로 관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총괄 납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까요? 그것도 쉽게 안 해주고요. 예, 왜 안 해줄까? 이걸 볼 거거든요. 니네가 내부 준비 정확해? 그런 능력이 있어? 없으면은 안 해줘. 이러면 그냥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 이거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요건 없이 그냥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그거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굉장히 뭐 이렇게 내부 관리가 잘 돼 있고 외부에 와서 내부 증빙이나 외부 증빙이나 크게 다른 게 없다. 믿을만 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잘 해줄까요? 뭐 좀 이제 못 믿으면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것도 뭐 해주고 안 해주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없나요? 기준이 있겠지. 그러니까. 있는데 결국에 요체가 뭐냐 그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그냥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게 거래 증빙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냥 모든 세금 시스템의 제일 기초 단위. 그럼요. 여기가 흔들리면 사실은 이게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체계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네. 대기업에서 저렇게 총괄 납부하겠다 하면 안 하죠. 받아줘요. 받죠. 받아요? 받아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받더라고요. 계열사에서 서로 보고 몰아주기 뭐 장난치지 않잖아요. 몰아주기가 안 되죠. 여기 뭐예요? 부가세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돼야 된다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총괄로 신청을 하면은 신고 납부도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해줄 거다. 안 해준다니. 제 가정은. 대기업도 잘 안 해준다니. 예. 해줄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굳이. 자,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두 기수로 돼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이제 한 기수잖아요, 1년이. 근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개월 단위로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조밀조밀하게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돼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정 신고, 확정 신고를 나눠놨죠. 분기별로 하게끔. 제가 일반 개인 사업자 하다가 법인 처음 했었잖아요, 작년에. 똑같은 줄 알고 저기 뭐죠? 6개월마다 신고하면 되고 3개월은 그냥 예정 신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소리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답답하다는 듯이 법인 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시고 무슨 법인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거기는 3개월마다. 네, 3개월마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정이란 말이 있고 확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늬만 예정이에요. 그렇죠. 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여기 예정시공 신고기간에 매출을 좀 안 잡았다. 그러면 확정 같으면 잡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잡게 되면은 가산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야 아닌 거죠. 예. 이거는 그냥 단절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마음 편하고, 물론 이제 그 이쪽으로 넘기게 하는 뭐 그런 신고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저도 그 저기 처음 그래서 처음 사업할 때 잘 넘기게 되잖아요. 지금 처음 넘기면은 어차피 넘었으니까 기한후 신고해야겠다 그랬는데 막 항상 기다리고 나니까 아예 홈택스에서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아, 네, 그것 때문에 그것도 고생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그 다음 분기 25일까지, 여기 다음 분기 25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2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없는 거예요, 개인은. 근데 간이과세자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8월인가 10월 달에 그 있죠. 법인 뭐 예납 중간예납? 예. 예. 그거는 법인세, 아, 네. 법인세요?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이고. 근데 그거 왜 그때 한다고 그랬죠? 뭐 몰려가지고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 정도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뭐 몇백억 내는 회사다. 그런데 이걸 1년에 뭐 저 이를테면 3월 달에 낸다. 3월 달은 좋겠지만은 다른 달은 좀 이제 뭐 하여간 좀 이제 이 자금이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8월 달에 내라. 반 정도는. 예납 신고할 때는 또 그 결산하듯이 그 대차대조표 이거 소득계산서 다 그거 다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려면은 그 전에 냈던 거 2분의 1을 내야 돼요. 근데 조금 내고 싶다. 그럼 결산해야 돼. 그리고 세무조정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 짱구가 아닌 이상 고민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겠죠. 근데 어쨌든 이 자체가 국가에서 이를테면 3개월 단위로 이거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든데, 이 부가세는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게 이 기본이 되는 세금이니까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자 등록이 또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중요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에 보통 이런 게 들어가죠.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사업 허가증. 근데 그 간혹가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그 요식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식업 뭔가 허가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먼저인 거죠. 그걸 먼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영하는 거예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국 스마트 아카데미 그걸 하면서 출판을 하겠다고 또 우리 저 김호천 원장이 또 하길래 그럼 출판을 내면은 여기 사업자 등록에 업종 추가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청에 가서 출판업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와야 되는 거죠. 정정 신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폐업을 한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걸 먼저 폐업하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긴박하게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펑크가 나겠죠.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 사업 허가증 4번이고요. 저도 세무서별로 담당자별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업 허가증 받으러 가면은 사업자 등록 먼저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저걸 먼저 갖고 오라고 매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그 저기 사업자 등록도 자기가 해야 될 걸 몰라서 제가 딱 겨우 찾아가지고 그 담당자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자 등록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계속 로테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창구는 공무원들이 계속 로테이션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아무리 회계사라고 하지만은 창구에 앉혀놔봐. 그 대화가 되겠어요? 예. 실물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을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테이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이 인수인계하는 건 전 처음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공무원 인수인계하는 거. 인수인계 하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창고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등록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자, 이 사업자 등록 등록 개시일이 등록 허가증의 기준인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뭐 이를테면 판매를 하고 그 사무실을 차려서 뭐 개업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준비가 됩니다.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있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파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사업이 되잖아요. 그 사업 개시를 거기서 어느 시점부터 사업 계획을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업자 등록을 아니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은 아닌데 그냥 뭐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파는 거다 뭐 주장을 하다가 근데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되는 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느 시점이 사업이고 그 이전이 개인적인 판매인지 그게 사실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판매는 여기서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장을 그러니까 제가 자체가 말씀드린 사업인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었을 때 10원을 주장을 나는 이때부터 사업이다라고 이제 뒤로 밀어가지고 할 수.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나중에 이제 세무 당국에서 당신이 이렇게 물건 많이 팔았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저기 나는 자기 한 15일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팔았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 개시일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팔았다 그거가 개인 사업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큰 오해예요.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굉장히 다릅니다. 둘 다 사업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로 할 수 있냐? 네.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러니까 소득까지 저그랬고 소득하고 좀 다른 것 우리가 같은데? 사업자라고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저게 하려면 또 늦게 잡아서 유리한 게 뭐냐면 사업할 때요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 사업 뭐죠? 그 이전 얼마까지는 인정받는 게 있죠. 매입 20일. 그게 20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전 20일이 넘어서 해버리면 그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라고 이제 우겨가지고 지금 개인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예. 지금 되게 여쭤본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명함에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이.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그냥 사업체 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명도 공식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면은 그 지금 이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증빙이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증빙이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 근데 그 전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거랑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면 당연히 주민번호가 있겠지. 그렇죠. 이게 다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개인을 네. 이런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할 수 있냐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 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치. 사업자가 그렇죠.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무의 목적은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걸로 관리해요. 이걸 사업자 번호. 그래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일만, 그러니까 수 일만 생기지 저희가 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저희한테 계속 강사를 주는 거죠. 근데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 주민번호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최근에 있었어요. 공사했는데 공사를 해주고 네. 제가 이제 저희 법이니까 증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대요. 주민번호 해가지고 저희가 발급금으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했습니다. 예. 발급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업자 내가 등록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날라오는 수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이유가 네. 이 주민번호가 뭔가 키가 돼서 지금 음. 강사료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급이 되고. 제가 아는 강사님이 1,000만 원을 맞았거든요, 세금으로. 그렇지.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뭐 그 세무사 사무실하고 해야지 결국은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개인 사업자를 그냥 내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였구나. 그럼 그 1,000만 원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가산세 같은 게 붙어서 그런 건가? 그렇죠. 아무튼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고 뭐.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처음부터 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때리지는 않겠지. 음.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자는. 근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유산 받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거기 이제 세금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납부를 하면은 주민등록번호로 그게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무슨 사업소득이 있다는 거야. 무슨 사업소득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로 다 있는 거야. 이 재산이 있었으니까 이 소득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올 수 있겠네요. 다 있어요. 금액이 적어서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지. 이미 다 관리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게 더 말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세금을 안 내고 싶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프리랜서를 이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거랑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내 개인이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부담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는 이걸 구분해서 너는 말고 우리만 할래. 이러면 이게 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하거든. 그러면 관리 부분은 언제 어떻게 딱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나 이런데 주민등록번호로 뭔가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죠. 원천징수도 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 준비는 다 해놓는데 이쪽을 주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양성화를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다 양성화가 되면은 또 골치 아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필요할 때는 하나 그러고 뭐 조금 뭐 괜찮다 싶으면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랜덤으로 있겠죠. 돌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직권이라는 부분이 조금 커요. 범위가 제가 생각하기에. 자 그리고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과세 겸용은 아까 과세 사업자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고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부가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세법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또 있어요. 그 조항이. 사업자 등록하는 조항이. 근데 이제 법인세법은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쪽이 있죠. 네. 또는 이제 약간 의료법인, 기본적으로 이제 면세 쪽 하는 뭐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업자 등록하면 그냥 우리 세무서 와서 사업자 등록 하잖아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근거세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해보셨어요, 혹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했을 때는 공동사업자 이 대표 이름이 이제 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우리 둘은 공동사업자라는 근거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전 이게 궁금한데. 응? 이사인데요. 이사? 네, 법인, 그러니까 등기사가 있고 등기 아닌 이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커다란 차이가 뭘까요? 커다란 제가 차이? 한 회사에서 자꾸 저한테 등기이사로 하라 그래가지고 법적인 부담이겠죠. 그렇죠? 책임 전환지라는 거지. 원래 법적으로는 등기 이사가 아니면 이사 아닌 거 아니에요? 이사 아니죠. 직원이죠. 그렇죠. 예. 아 그래 등기사가 아니면 그냥 직원이죠. 이름만 이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사가 많으면은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하는데 뭐 실질적인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책임과 권한하고 외부로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아마 뭔가 저 법인 설립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필요한 또 이제 이사 수나 네, 맞아요.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벤처기업 같은 데 있는 회사인데 자격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격이 있어야 이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럼 저는 직원이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빌려주는 걸로 하는데 굳이 등기이사로 하라는 거예요. 등기이사가 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뭐지 저희가 예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도 상주하는 이사가 있고 비상근 이사, 네, 상근 이사. 상근 이사 있었잖아요. 근데 상근 이사여야 되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상근 이사하고 그럼 꼭 상근 이사가 꼭 등기 이사일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법적으로는 이사는 등기 이사만 이사예요. 그렇죠. 다른 이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데 음.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주인 비슷하게 그 지분권을 갖는 이사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책임도 다 갖고 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상당히 근데 저는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법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이만한 사업 중에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자격이 필요한 일은 일부예요. 저는 그 일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제 그 일부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사로 하면 이 전체 사업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용할 수 있고. 근데 되게 한번 등기 이사로 들어가면 네. 그분이 아니고 지금 모르겠지만 은행 대출 받을 때도 다 그렇죠. 저기 보증서. 다 들어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연대보증서로. 네. 제가 별로 이렇게 효용이 있을 리가 아닐 것 아니 그거면 효용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자격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자격만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의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자격증에 대한 것만 그냥 저는 자격료만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등기사를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임원 퇴직금만 많이 받으시면 임원 퇴직금으로 크게.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개인 간의 계약으로 좀 뭔가 이렇게 이면 계약이죠. 그걸로 좀 부담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네요. 아 그러면 등기사로 하는데 네. 추가적인 이제 어떤 그렇죠. 계약서를 해서 그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산에 따른 뭐뭐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뭔가 그 회사 설립 판별할 수 이사는 아니니까 그 자격증이 필요해서 중간에 끼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참 상대를 꼭잘 믿을 만한 쪽인지 잘 아니 판단하시는 되게 왜냐면 혹시 만약에 그러면 등기 이사니까 당신 등기 이사니까 일단 뭐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가지고 만약 서류를 먼저 넘겨주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아니 원래 친한 사람이고 친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를테면 퇴직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임원으로 와라 했을 때 보면 이제 등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하신 대로 연대보증서야 되고, 왜냐하면 대출을 그냥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회사를 믿고 대출은 못 해주겠다. 개인을 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대출 한 100% 결국에는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고는 싶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올려놓고 내부 뭐 주주간의 계약 내지는 이사간의 계약 하듯이 이제 별도 계약을 해서 그거라도 약간 항변을 할 수 있게 준비는 해야. 그것도 좀 약한 게요. 이게 만약에 뭐 대출이나 뭐 같이 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갚아주겠다. 문제 생겼으면 그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약서가 완전 종이 조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너직적으로는 그 등기사로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동업을 할 이사가 있으면 모를까 상당히 그러니까 안 그 안전장치가 없어요. 이사로 하지 말고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말은 사업만 처음에 대출할 때 뭐 안 한다 이러지만 사업하게 되면 대출할 일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대출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주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사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사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이 너가 그러니까 아무나 이사를 시킬 수는 없다. 근데 너 정도가 이사를 이제 적합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아무튼 결론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가능성이 크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한 이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고 같이 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봐야 아는 거지. 저는 그 사람하고 네. 사이가 좋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냥 할까 했었는데 제 짝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을 하나 한번 망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네, 그랬더니 관계가 안 된다고 등기사는 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회사에서 어떤 업종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전기공사업 같은 펄사니까 경우에는 저는 거의 다 교육사업 쪽 교육. 그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사가 안 그러니까 가셔도 되거든요. 우기면은 그렇게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데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은 안 이사는 비상근이나 뭐 이런 게 좀 가능하잖아요. 더. 근데 직원이면 제가 거기 직원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직원은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요즘은. 아 그래요? 요즘은 한번 고용되면은 그 종업원이 답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퇴직 뭐 직원 뭐죠 임금 영체하면은 그거는 뭐 아무튼 그게 그럼 저희 짱 얘기가 맞긴 맞았네요. 맞아요. 엄청. 사업을 해본 네. 사람은 그걸 알. 그러니까 등기사 위험해. 그러니까 너만 상대가 나까지 상대니까 자기가 못하겠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일단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 이렇게 쭉 썼었는데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매출세액, 매입세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도 매출세액은 내가 받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공제 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 가산세는 이제 다시 이제 해서 보면은 공급가액에 비해서 1%는 크잖아요, 그렇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하다가 걸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나는 뭐 15일 전부터 했어. 뭐 이게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세범 처벌까지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뭔가 이걸 했어. 근데 금액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크게 해버리면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범법자를 양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만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굳이 프리랜서로 그냥 가도 괜찮은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이렇게 신고하고 뭐 이러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리를 사람은 하는 거지. 내가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매입세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의미를 하나 부여한다면은 사업자인 거랑 아닌 거랑은 사실은 인식이 다른 거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거랑 안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이를테면 저 사업용 계좌 개설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예, 사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예. 내가 여기서 뭐 전혀 뭐지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난 프리랜서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자, 정정신고는 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변경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뭐 업태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정정이니까 그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게 뭘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뭐죠? 폐업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치킨집, 호프집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프랜차이즈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 시설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설비를 좀 이렇게 양도 받고 이렇게 넘기는 그건 이제 포괄 양수도라고 하거든요. 예, 내 지금 영업 권한이나 이걸 다 넘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폐업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내 이름으로 뭐 이를테면 저 상호도 썼을 거고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쓰다가 양수도 계약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구청에다가 이를테면 그 뭐 약간 요식업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인가를 받으려면 또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다음 걸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근데 양도하는 것도 무조건 폐업을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응? 폐업을 안 하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폐업을 안 하고 넘길 수가 없는 거지. 대표자를 딱 바꾸는 겁니다. 대표자를 바꾼다? 정정으로 이렇게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자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면 근데 개인은 거의 그게 그렇죠. 바로 그게 사람이니까 폐업을 하라고 할 거예요. 법인도 그 저기 뭐죠? 대표자 바꾸면서 지분까지 넘겨보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비용도 꽤 들어요.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폐업하고 뭐 하는 게 낫지. 저는 만약에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요. 예. 바로 옆에 하나의 원이라는 가게를 하고 그 예. 옆에 투를 해요. 예. 그럼 이거 꼭 두 개로 이름이 다르거든요. 상호명이. 예. 그럼 꼭 두 개로 해야 돼요? 사업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를 칸막이를 막아서 1호점, 컨셉을 A하고 B로 했어요. 그럼 이거를 두 개로 꼭 해야 돼요? 같은 사람이 해도? 일단 장소가 다르니까 아 그걸 다르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같이 합쳐서 업은 같은 거예요? 어분 같아요. 어분 같은데 두 사람이 그 컨셉이 너무 달라서 그럼 반 이렇게 나눠서 두 사람.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주방은 뜨여 있고 뭐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분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두 개로 내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근데 하나로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두 개로 내려면 1인 2개 사업장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두 명이 하나하나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가능하긴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사업장별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니까 주소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주소를 다르게 보죠. 예를 들면 이거는 하나의 번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한 집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번지면 다르겠지. 그러니까 한 그냥 집인데 집에 두 칸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면 다르겠죠. 그거는 하나로 볼 수 그건 있겠죠.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주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네, 주소는 하나. 근데 그 주소인데 방은 그거를 여러 나눠서 개잖아요.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하나로 보겠지. 하나로 보는데 컨셉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소가 다른데 아니 주소는 그냥 아. 그냥 한 집에 그 칸이 여러 개 있고. 그건 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장은 두 개로 나-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장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나눈다면은 이제 약간 전전세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네. 어차피 일부 임차도 되니까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아니 그냥 하나로 해서.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아니 그 컨셉이 통일이 안 돼서요. 컨셉은 뭐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 나중에 양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하나는 양도하고 하나는 뭐 내가 하고. 근데 뭐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간 부가세를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아. 나는 몰라 근데 내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자, 과세 대상은 이제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죠?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수입재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이제 볼 게 있다는 거죠. 계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도 있지만 무체물도 있다는 거죠. 약간 이게 표현들이 각 법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무슨 권리, 영업권, 뭐 이제 상표권 또는 뭐 하여간 그런 게 있겠죠. 무형에. 근데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이 화폐 대용 증권이나 유가 증권은 제외한다. 이를테면 내가 지폐를 갖고 있는데 주면서 이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 이게 아니다 그러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규정을 안 해놓으면은 논란이 생기겠죠. 여기서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뭐 무슨 그 주식 거래세만 내면 되고 개인은 뭐 그 이익을 봐도 무슨 양도세가. 그거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하면 또 법인세는 또 따로 추가로 또 내야 된다는 얘기도. 법인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도 뭐 얼마더라 2천만 원 이상인가? 그러면 또 그것도 세금을 소득세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된다는. 2천만 원? 예, 그게 앞으로 입법이 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로 배당소득세나 뭐 이런 약간 그 금융소득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높아지면은 하여간 고율로 이제 가죠. 주식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네. 그거 세금을 주식 거래세 말고 또 내나요? 개인은 안 낼 것 같은데. 개인은 안 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세는 내겠지만은 소득세는 그 주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상장 주식이나 뭐 이런 건 좀 다른 얘기고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아니, 앞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소리인지 이미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앞으로 매길 수도 있죠. 그거는 매길 수 있어요. 근데 법에는 왜 그러냐면은 법에는 기본이 그 재무제표 갖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자산이 있는데 거기 유가증권이 있어.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유가증권의 가치가 올라갔어. 또는 거래를 해서 뭔가 돈이 더 들어왔어. 그건 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총액을 이렇게 비교해서 늘어나면 다 내는 거예요. 그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그게 아니라 요거 할 때는 내는 거고 요거 할 때는 안 내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 쪼개가 이제 있거든요. 이자 소득, 뭐 양도 소득 뭐 이렇게. 그게 좀 불평등한 것 같은데 그 법인은 왜 내고 개인은 안 내는지. 그러니까 법인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지니까 처음에 이제 뭔가 구조화가 된 게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개인은 태어났어. 뭐 할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별로 재무제표를 따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능인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자연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노출되는 게 뭐지? 하고 이게 잡아놓은 게 이제 그런 소득 구분인 거죠. 갑자기 생각 드는데 갑자기 기업에서 주식 유가증권 거래를 크게 할 거 있으면
개인한테 넘겨가지고 개인끼리 그렇게 개인한테 넘겼다. 그럼 뭔가 팔겠지. 아, 그럼 거기서 또 세우고 그럼, 네. 그 잔머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중과세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조직이 돼서 그게 하고 자본이 조직돼서 그게 한 거니까 결국에는 개인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따로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생기면 그건 불리할 수 있죠. 그럼 주식 거래하는 사람,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이익을 갖고 하는 거네요. 그냥 개인으로 하면 세금 안 낼 거를 법인 만들어서 주식 거래를 하면은 그 이득에 대해서 저기 또 이중 비슷하게 세금 또 내잖아요. 근데 그 법인을 하면서 일종 자기 주식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뭔가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할 방법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법인 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큰 자금이 필요한 거지. 음. 개인은 그런 자금 그런 자금 되나요? 웬만큼 부호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신뢰 문제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데 음. 그것만 아니면 사실 개인한테 몰아가지고 개인이 해버리면 세금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몰아서. 개인이 뭐 몰아가지고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네. 개인이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게 더 법인 만든 거 훨씬 더 이익인데 세금도. 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유형. 그럼 뭐 하여간 돈을 벌었어. 그럼 어디인가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눠갔겠죠. 네? 나눠가죠. 네, 이익을. 약간 개 같은 의미.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개돈의 의미.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은 많이 벌어도 세금 또 많이 내는데 네. 적어도 개인을 대표로 해서 하면은 적어도 세금 낼 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주식에 국한시켜서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용도로.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신뢰도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돈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인데 뭐 완전히 뭐 큰 손 뭐 광화문 고음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사실 누가 그걸 맡기겠어. 가족끼리 해보세요. 가족끼리. 벌써 시간이 좀 다 된 거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사실 그 공급 시기나 시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이런저런 질문이 나와서 질문 많이 했네요. 이상하게. 이 부가세를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 하니까 질문이 많아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별로 질문 없어. 그런데 부가세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게 다 주변에 있는 게 다 우리 그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답변하기 되게 힘들어요. 다 몰라. 내가 지금 다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닭꼬리 드실래요? 응? 싸고. 아우, 좀